한국이 양산을 코앞에 두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KF-21의 경쟁업체들이 KF-21을 직간접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KF-21 사업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F-21 공동개발국으로 시작해 가진 목리를 부리던 인도네시아가 2,700억 원 투입해 한국으로부터 전술인문기 T-50을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신임 공군 참모총장 한국의 기술력을 극찬하면서 올해부터 T-50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21년부터 도입을 저울질했던 T-52 공급 계약의 일환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인도네시아 공군의 10년 이상 지속된 파트너십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21 관련 공동 분담금을 미루며 진상을 부렸고 KF-21 관련 기밀을 유출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왜 갑자기 한국의 T-50 공급은 서두르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인도네시아 공군 TNI AU에 이르면 2025년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로부터 추가 구입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의 오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KAI가 또 한 번이 신규 수주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2011년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부터 16대의 T-50을 도입해 2018년 FA-50급으로 전량 개량에 사용 중이었습니다. KAI는 선수금이 입금되면 계약이 발효된다고 했고 계약 종료일은 바로 2024년 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도네시아는 2021년 한국 KAI에 T-50을 도입한다고 말만 해놓고 계약 종료 시점까지 선수금을 입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수함 세척을 도입할 것처럼 말만 해놓고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던 그 습관이 또 발동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국내 조선업체는 인도네시아의 이런 태도로 말미암아 큰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KAI는 이런 인도네시아를 믿을 수 없었고 작년 말로 계약은 파기 수순을 밟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KAI의 기술력을 극찬하고 올해부터 T-52 전술인문기에 대한 추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초에 KAI와 인도네시아 간의 계약이 체결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KAI가 발표한 총 6대의 수출 규모는 2,700억 원 규모입니다. 더구나 최근 환율이 요동치면서 우리 돈의 가치가 급락해 인도네시아가 이를 이용해 저렴하게 전술인문기로 도입하려는 의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인도네시아는 왜 이렇게 갑자기 한국의 전술인문기 도입을 서두르는 것일까요? 올해 초 한국 전투기에 관심을 보였던 사우디가 최근 튀르키예의 군 당국자들과 회동을 갖고 KAAN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계약이 성사되면 사우디는 튀르키예로부터 2030년까지 상당한 기체를 인도받아 F-35를 대체해서 최전방 전투기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계약이 이뤄질지 의문인데요. 하지만 사우디와 튀르키예는 외교적으로도 껄끄러운 관계인데다가 결정적으로 몇 번의 비행을 선보였을 뿐인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F-35를 팔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자 튀르키예와 급속도로 가까워지며 미국을 자극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우디는 현재 F-15와 타이푼 등을 운용 중이지만 이들 기종들은 4세대이며 스텔스 기능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F-35를 사려고 10년 이상을 노력했지만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 미국의 허락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와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 등을 둘러보면서 고심 중이었는데요. 사우디가 튀르키예로 급격히 선회한 이유는 튀르키예의 무인기 능력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는 튀르키예로부터 고고도 무인기 60여 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튀르키예가 바이락타르 무인기를 시작으로 대형 무인기의 비행을 성공시키자 이런 대형 무인기를 항공모함에 통합시키는 사업과 칸 전투기에 통합하는 사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칸 전투기에 대해서는 튀르키예의 기술력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사우디가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를 선택한다면 분명 후회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사실 사우디는 한국과 6세대 전투기, 스텔스 기능을 넘어 인공지능, 유무인기 복합 기능을 장착한 전투기 공동 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인 KF-214 5세대를 기반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성사될 경우 세계 항공 수출 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작년 2월 한국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ADD 고위 관계자들은 사우디를 극비에 방문해 칼레드 빈 후세이 알 비아리 사우디 국방부 정무차관 등 관계자들을 만났고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참여하는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끼지 못한 사우디가 KF-21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한국을 눈여겨본 것인데요. KAI는 블록 3단계 성능 개량을 통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6세대인 유무인 복합체계 MUM 팀엄티를 만들 예정인데요. 이처럼 한국과도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던 사우디가 KF-21이 아니라 튀르키의 칸 전투기를 선택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KAI는 얼마 전 KF-21 보람의 양산 1호기 제작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KF-21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공개할 만큼 자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KF-21은 수많은 시제기를 만들고 폐기하기를 거듭하면서 시행착오와 인간 한계를 넘나드는 시험비행을 진행해 시험비행 2000소티를 달성했던 것입니다. 또한 KF-21은 작년 5월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실사격에도 성공했으며 나아가 KF-21 전투기 블록 1부터 공대지 미사일까지 장착할 예정입니다. 2026년부터 F-15K 업그레이드 사업을 통해 KF-21 블록 1부터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렸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국산으로 양산의 실전 배치까지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현재 우리 공군에서 가지고 있는 타우러스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독일 타우러스사가 직접 KF-21에 적용하는 게 어떠냐며 먼저 제안을 한 것인데요. 공대공 미티어 미사일과 IRIS-T 장착은 확정된 것이고 여기에 타우러스까지 장착이 되면 공격형 KF-21이 탄생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타우러스는 후방에서 발사해 적의 주요 전략 목표를 즉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입니다. 일단 타우러스는 스텔스 기술 적용으로 북한의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고 덕분에 적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적 방공망 밖에서 적 도발 원점과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종사와 전투기의 생존성은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군용 위치정보 시스템 GPS를 장착해 전파 교란 상황에서도 목표물 반경 3m 이내로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163km로 서울 인근에서 발사하면 15분 안에 북한 전역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2016년 전력화됐고 약 260발이 도입됐는데요. 타우러스 한 발당 가격은 11억 원 수준입니다. 전투기에 장착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약 20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전략무기인 셈인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 추적, 교란, 파괴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독일이 운용하는 이 미사일은 한국 공군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타우러스는 일반 GPS 인공위성 항법 장치보다 훨씬 강력한 군용 GPS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형 추적 운항 시스템 TRN, 적외선 영상 기반 운항 시스템 IBN 등으로 구성된 3중 항법 장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개발 중인 타우러스 K는 기존 타우러스에 비해 중량 길이가 가볍고 짧아 KF-21은 물론 FA-50 국산 경공격기에도 장착될 수 있습니다.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도 한국형 전투기 KF-21은 물론 KF-16 전투기에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장착을 위한 체계 통합 기술 지원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데요. KF-21과 KF-16이 타우러스 350K를 운용하는 백업용 전투기 역할을 한다면 F-15K 성능 개량에 따른 원거리 타격 전력의 공백은 해소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LIGNX1은 KF-21용 공대 함유도탄 2 사업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자고 나면 더욱 더 강해지는 KF-21을 보면서 불안해진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한국에게 T-50을 사겠다며 밀착해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인도네시아의 전적으로 볼 때 한국은 일단 인도네시아가 계약금을 넣는지를 나토가 한국 관련 폭탄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파생된
북한군 파병 논란이 온 지구촌을 달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나토의 네이티오가 극비리에 추진해온 거대한 계획이 이번에 전격 공개되어 국제사회의 귀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토는 한국 방산업체들과 협력해 K2전차, K9자주포, 현모 미사일, 천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하나가 세계 최초로 공개한 차세대 레이저 무기까지 총동원해 지상 최강의 연합군대를 만들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K-아머리 구상으로 불리는 이 계획은 러시아를 비롯한 잠재적 위협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전 세계 안보 지형을 한순간에 뒤흔들 대형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일자 특집 기사에서 나토가 결국 한국을 선택했다. 이제 미국산 무기가 최고의 자리를 내어줄 때가 왔다라는 충격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자국 무기가 아닌 한국 무기 도입을 나토가 사실상 추진했다는 점에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는 K2전차, K9자주포를 선봉으로 현무 및 천무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무기는 가성비를 넘어선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CNN은 나토가 아예 한국산 최신 레이저 무기까지 기본 무장으로 고려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이것이야말로 글로벌 위협을 근본적으로 잠재울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더 가디언은 한국의 무기 기술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정교하고 놀라울 정도의 가성비를 자랑한다라는 전문가 인터뷰를 전하며 나토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낸 이유가 바로 독보적인 기술력에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더 뉴요크 타임즈 역시 K방산이 더 이상 아시아 지역 전용이 아니라 지구촌 안보를 견인할 주력으로 도약했다. 나토가 한국을 선택한 건 예견된 수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알자지라 AI 저지러까지 가세하여 한국 무기의 위력과 기술 수준을 연일 분석, 특집으로 다루는 등 전 세계 매체들이 한국이 왜 나토의 차세대 동력으로 부상했는가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나토가 이번에 공개한 극비 계획의 중심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상 무기 체계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계가 극찬하는 K2전차는 강력한 120 활강포와 폭발 반응 장갑, 최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 지상전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과시합니다. 사막, 설원, 정글 등 어디에서든 뛰어난 기동성과 전투력을 발휘한다는 점이 이미 중동과 폴란드 등 여러 수출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목받는 무기가 바로 K9자주포입니다. 포탄을 쏜 뒤 불과 수십 초 만에 재장전하여 한 포대가 포병 대화력전에서 압도적인 화력을 퍼부을 수 있다는 것은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전에서 최대 관건이었던 155포탄 수급 문제를 한국 K9가 함께라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토가 특히 주목하는 또 다른 게임 체인저는 현무 탄도미사일과 천무 다연장 로켓입니다. 현무호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념에 근접한 초강력 정확도를 자랑하는 차세대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무는 광범위 지역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방대한 적진을 초토화하는 포병의 왕입니다. 나토 관계자들은 러시아의 무력 시위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도 현무호와 천무를 운용하면 단숨에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하나가 공개한 차세대 레이저 무기는 이른바 미래전의 양상을 완전히 바꿀 핵심 무기로 꼽힙니다. 아직 시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미 그 파괴력과 정확성이 해외 무기 시장에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공중 표적이나 무인기, 미사일 등을 레이저빔으로 요격할 수 있어 전장 환경에 혁신적 변화를 몰고 올 것이란 게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레이저 무기에 대해 여태껏 미국이나 유럽 방산업체들이 이뤄낸 수준을 넘어서 있다. 한국은 이미 레이저 무기 상용화 단계에 근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나토는 이 K-아머리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의 군사적 행포를 멈추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이 자체 생산 설비를 대거 증설하지 않고도 단기간에 막대한 군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 해법이 바로 한국 무기라는 것입니다. 나토 고위 관계자는 이제 우리가 한국 무기에 의존해 통합군대를 편성한다면 러시아가 함부로 군사적 위협을 펼칠 여지가 사라진다고까지 전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일거에 억제하겠다는 나토 측의 구상도 드러났습니다. 이미 미국과 나토는 북한의 러시아 지원 가능성, 그리고 북한 특수부대의 러시아 파견설 등을 두고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2전차,
K구자주포, 현무호, 천무, 레이저 무기 등 한국이 보유한 첨단 무기들을 모두 투입한 연합군대가 구성된다면 북한이 감히 핵카드로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기 어렵다는 것이 나토의 예측입니다. 실제로 CNN은 나토가 한국산 전략무기를 전면적으로 운용한다면 북핵이 더 이상은 국제사회의 흔들림 요소가 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러시아도 국경 너머에 도사리는 나토와 한국무기연합의 공포감을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 BBC는 이제까지 전 세계가 미국 무기에 의존해왔지만 K방산이 나타나면서 판도가 바뀌었다. 나토가 K-아머리라는 새로운 축을 만들어낸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방산업체들이 나토의 극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면 한국 무기의 위상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간 폴란드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 대한 K2, K9, 천무 등 대규모 계약이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이번 나토 차원의 슈퍼 프로젝트는 그 스케일이 전혀 다릅니다. 나토 가입국 전체가 함께 도입하고 공동 운용한다면 규모의 놀라움을 넘어서서 한국 무기가 전 세계를 지키게 된다는 매우 뜻깊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주요 무기체계 공동 개발이나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이른바 퍼스트 티어 퍼스트 티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방산업체들이 나토 본부와 직거래하고 유럽 전역의 방산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북한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가능성만으로도 한러 관계 파탄을 언급했고 실제로 최근에는 푸틴이 한국의 부산 등을 가장 먼저 타격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만약 나토와 한국이 손을 잡고 세계 최강 군대를 실제로 구축한다면 러시아와 북한은 강력 반발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와 한국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우리는 공동 노력으로 평화를 수호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한국의 무기 산업을 빼앗기지 않으려 나토의 높은 지분을 가진 독일과 프랑스 등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로이터즈는 한국이 드디어 세계 군사 패러다임을 바꿀 열쇠를 쥐었다. 미러 중심 구도가 새롭게 재편되고 그 공백을 한국 나토 측이 빠르게 채워나갈 것이라며 대대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유럽연합 이후 내부 소식통 역시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상당히 폭넓다. 탱크, 자주포, 미사일뿐 아니라 잠수함, 전투기, 무인기, 그리고 우주 발사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무기체계를 스스로 개발 가능하다. 나토가 기대감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K-아머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시점에선 전 지구적인 확전 위협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강력한 억지력만이 전쟁을 막는다는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우수한 무기체계를 빠르고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가 현재까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결론에 이제 나토가 동의하고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 최근 일련의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자국 무기를 우선시하는 전통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정작 나토 회원국들은 한국산 무기가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 측면에서 훨씬 앞선다는 점을 잇따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독일제 전차나 미국제 전투기가 세계 최강이라는 공식은 이미 깨졌다. 군비 시장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는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현재 미국도 방산 생산 라인을 확충하기 벅찬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이미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어 수출 경쟁력이 높다고 평했습니다. 이처럼 나토가 공개한 극비 계획은 국제사회의 향방을 뒤흔드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의 무기체계가 중심을 이루어 전례 없던 세계 최강 군대를 창설한다는 청사진은 러시아의 침략과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온갖 군사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예방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이 방산 수출을 국가의 미래 먹거리로 지목해온 만큼 이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가 한국의 운명을 크게 좌우할 전망입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K-아머리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면 한국군은 물론 나토와 함께 전 세계에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반면 러시아 및 북한의 보복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에 그 외교적 군사적 후폭풍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향후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하루빨리 일을 잘하고 추진력이 뛰어난 새로운 한국의 대통령이 취임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안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을 통해 한국이 자국 기술을 총동원해 지구촌 평화에 기여하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BBC 역시 사설을 통해 이제는 국제사회가 확고한 의지를 모아 어떠한 국가도 전쟁이나 핵 위협으로 세계 질서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왔다. 그 선봉에 한국과 나토의 연합이 선다면 이것은 세계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논평을 남겼습니다. 결국 한국산 무기로 세계 최강 군대를 만들겠다는 나토의 시도는 역사상 유례없는 군사적 외교적 도전장이자 동시에 전 세계가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국은 물론 나토 역시 복합적인 국제정치 현실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촌의 미래가 K-아머리에 달려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한국 방산업체들이 만드는 무기체계의 영향력은 이제 무한대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대한민국 조선업이 최근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한국 조선업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데 이어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최근 우리 조선업에 SOS를 요청했습니다. 신규 상선을 무려 1000척이나 만들어달라는 건데요. 미국은 중국 해군에 맞설 수 있는 군용 선박을, 인도는 자국 산업을 위한 상업용 선박을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 확보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분야는 다르지만 현재 세계 최강국과 향후 세계적 강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나라가 자국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한국 조선업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들이 왜 그리도 우리 조선업에 목을 메고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인도 조선업 대표단이 대한민국 주요 조선소들을 잇따라 방문했다는 사실이 지난달 26일 언론을 통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대표단은 쉬리 TK 라마찬드란 인도 항만해운 수로부 차관을 비롯해 마두 나이르 코친 조선소 CEO, 비네시 쿠마르 티아기 인도해운공사 회장 등 인도 조선업과 해운업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었는데요. 이들은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중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인도 조선업계 관계자들이 찾은 건 2015년 모디 총리가 방한했을 때 이후 처음입니다. 인도 조선업계가 최근 들어 우리 조선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말해주는데요. 대표단은 인도는 모든 종류의 선박이 대규모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규 상선 1000척 확보 등 자국 조선업 육성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상전은 일반 화물 운반용 컨테이너선만이 아니라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상업용 선박입니다. 그렇기에 울산 조선소를 포함해 해당 선박들의 건조 노하우가 충만한 한국 주요 조선조들을 다 둘러본 거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보다 한 발 앞서서 우리 조선업에 도움을 요청한 나라가 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세계 최강의 해군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미국입니다. 트럼프는 11월 대선에서 당선되자마자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자국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한국 조선업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미국 우선주의자인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것에서 미국이 우리 조선업의 도움을 얼마나 절실히 원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럴 만도 한 게 세계 최강의 해군이라는 타이틀을 다른 나라도 아닌 최대의 라이벌 중국에 뺏기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지난달 18일 공개한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함정 보유 규모만 놓고 보면 중국 해군은 이미 미 해군을 넘어 세계 최대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작년 기준 미 해군 함정은 297척인데 반해 중국은 370척으로 73척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한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시 현 추세라면 2030년에는 미 해군 함정은 304척에 불과하고 중국 해군 함정은 435척이 돼 47, 130척이 넘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미 해군이 2042년까지 필요로 하는 함정 규모로 추산된 381척에도 훨씬 못 미치죠. 이런 상황을 미 해군도 모르지는 않기에 작년 3월에 발표한 30년 함정 건조 계획을 통해 올해 6척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군함 70척을 건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 계획이 예정대로 이뤄진다고 가정해도 여전히 중국 해군보다는 수십 척이나 적은 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조선업이 냉전 이후 쇠락한 탓입니다. 현재 미국의 조선소는 7곳인데 반해 중국은 수십 곳이고
미 해군 정보국에 따르면 조선업 역량을 수치화 시 중국이 미국의 최소 23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구축함만 봐도 중국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23척을 진수한 데 반해 미국은 그 절반도 못 되는 11척밖에 진수 못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런 상황은 다른 함종들도 마찬가지로 장거리 항해용 순양함은 2017년 이후 중국이 8척을 진수하는 동안 미국에서는 단 한 척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는 민간 산업용 선박이라고 다르지 않아 최근 몇 년 동안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LNG, 운반선의 경우 미국에서는 70년대 이후 단 한 척도 만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지경이니 트럼프까지 나서서 한국 조선업에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미국이 자국 조선업이 몰락해서 한국 조선업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인도의 경우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조선업을 키우기 위해 한국의 도움을 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임에도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자국 조선업 역량을 2030년에는 세계 10위, 2047년까지 세계 5위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점유율 1%도 안 되는 나라가 5년 안에 탑 10 안에 들어가는 건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니 조선업 노하우가 풍부한 한국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인도가 이런 무리해 보이기까지 한 계획을 세운 건 조선업이 미비한 탓에 치러야 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전체 무역 물량 약 95%를 해운으로 운반하는데 자국 선박이 부족하다 보니 대부분 외국 선박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들어가는 돈이 매년 하나로 110조 원, 2047년이 되면 연간 500조 원을 써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에서 조선업 발전 로드맵 기한을 2047년까지로 잡은 것도 이 때문이죠. 거의 국가 예산 수준의 돈이 해외 선박 임대료로 낭비되고 있는 것은 인도에서는 대형 컨테이너선이나 원유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을 만들 수 없어서입니다. 인도에는 현재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선소의 4배인 28개의 조선소가 있지만 이들 모두 연안 여객선 같은 중소형 선박밖에 만들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형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 원유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등을 밥 먹듯이 만들어 온 우리 조선소들을 찾아 상선 천척을 확보해야 한다고 한 거죠. 인도 조선업 대표단의 방한 이후 인도 정부 관계자는 한국 조선소 고위 관계자들과의 만남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내년 2025년 3월 인도 항만해운 수로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때 이와 관련된 몇 가지 공식적인 합의가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봄 즈음이면 우리 업체의 인도 현지 조선소 설립이나 첨단 조선 기술 관련 파트너십 등 조선업과 관련된 인도와의 구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도가 조선업 발전을 위해 우리와 손잡으려고 하는 건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의식해서인데요. 앞서 미국 상황을 설명해 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최근 중국의 조선업 역량은 세계적인 수준으로까지 올라왔습니다. 인도는 중국과 국경을 맞댈 정도로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니 멀리 갈 거 없이 중국의 도움을 얻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인도는 수십 년 동안 히말라야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고 있고 인구 대국이라 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세계 주요 기업들의 생산기지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이 부분에서도 경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도는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협력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남는 후보가 한국밖에 없다시피 합니다. 조선기술 관련 투자 및 협력에서 우리만 아니라 일본도 대상으로 고려하고는 있지만 천척의 신규 상선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생산 역량을 갖춘 건 중국을 빼면 우리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그것도 LNG 운반선이나 원유 운반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기에 우리 조선업계로서는 미국의 협력 요청에 이어 또 다른 대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한국 조선업의 도움을 기대하는 나라는 비단 미국과 인도만이 아닙니다. 북아프리카 연안의 모로코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 모로코는 국토가 대서양과 지중해 양쪽에 걸쳐 있어 해상무역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는 73척의 상선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당시에는 수에즈 운하 때문에 수익성이 낮았던 데다 물류 인프라도 부족했기에 주요 해운사들이 사업을 정리해 2020년대에 들어서 모로코가 가진 상선은 16척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수에즈 운하 대신 희망봉을 돌아서 유럽으로 가는 항로가 다시 각광을 받게 됨에 따라 모로코는 대외 무역 활성화 차원에서 2040년까지 상선 100척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11월 니자르 바라카 모로코 설비수자원부 장관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찾아 현대중공업 경영진들과 관련 사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모로코가 최소 수십 척의 선박을 발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대중공업 등 우리 업체들도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또한 모로코는 상선 확보에 그치지 않고 잠수함 사업도 진행 중인데 이 또한 우리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로코 정부는 잠수함 2척을 발주하고 잠수함 기지 건설 계획도 세우고 있으며 올해 안에 잠수함 구입 사업과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모로코를 순방해 프랑스 잠수함 수출 가능성에 대해 타진하긴 했지만 외신들은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등 우리 업체들이 모로코 잠수함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체들이 프랑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서인데요. 이 밖에도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폴란드의 잠수함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의 수주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로 8조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진 오르카 프로젝트는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독일과 프랑스 업체들도 도전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 무기들의 성능을 아주 잘 알고 있는 폴란드인 만큼 우리 업체들의 선전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우리 조선업은 민간 분야와 군사 분야를 가리지 않고 세계적으로 크게 인정받고 있는데요. 20일 오전 10시 경남 진해 군항에서 UAE를 향해 해군 천자봉함이 출항했습니다. 천자봉함에는 K2전차, K9자 주포 등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 군이 UAE에 연합훈련을 하기 위해 출동한 것입니다. 우리 군은 UAE 군과 전술토해 및 지형정찰, 연합실기동훈련 등을 진행하고 국산 무기 성능 시범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K2전차는 기동사격과 최대 유효사거리 사격을, K9 자주포는 최대 발사속도 사격과 TOT 사격 등을 진행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이 전차 포병 부대를 직접 움직여 해외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지난 10월 카타르 지상군과의 현지 연합훈련에 이어 2번째입니다.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우방국과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러한 한국의 방산 수출에 가장 크게 동요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중동을 자신들의 무기를 팔 수 있는 가장 큰 시장으로 여겨왔고 미국과 관계가 불편한 국가들을 상대로 강한 세일즈를 펼쳐왔습니다. 시진핑은 지난 2022년 빈살만의 2030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대규모 경제산업협력을 비롯해 통큰 방산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이미 사우디는 중국산 무기들을 도입해서 써왔기에 중국은 더 많은 무기를 수출하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중국산 자주포 등 여러 무기를 써보고 명중률이나 가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 사우디는 가격은 싸지면 성능이 형편없는 중국산 무기를 버리고 가성비가 높으면서 가장 훌륭한 한국산 무기에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엔진과 파워팩 등이 국산화를 이루면서 지금 카타르, UAE, 사우디 등 중동의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들을 대거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중동에서 한국산 무기를 대동한 연합훈련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미 지난해 비밀리에 사우디에 국산 전차가 수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5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에서 11월 한국이 사우디에 수출한 전차와 그 밖의 장갑 차량이야 전차 규모는 1억 1,573만 달러 약 1,690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전년 1,459만 달러 대비 7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인데 이를 보면 전차를 수출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한국이 전차를 수출한 사례는 폴란드가 유일하고 사우디는 구체적으로 발표된 수출건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사우디 측 요청으로 세부 사항은 비공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K2 전차 등을 투입한 육군 훈련 현장을 참관해서 K2 전차를 일부 수입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6X6 차륜형 장갑차를 도입한 것이라고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사우디는 도입무기 종류도 육해공군에 많지만 그 수량도 놀라울 정도인데 최근에 1,000대가 넘는 차륜형 장갑차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이에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타이곤 8X8형 장갑차를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이곤 8X8 차륜형 장갑차는 RCH-155가 차대로 사용 중인 복서 차륜형 장갑차와 동급의 방어력과 엔진 출력을 갖추므로
여기에 155 무인 포탑을 올리면 RCH-155급 차륜형 자주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우디는 지난해 11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방산 협력을 위한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거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타이곤 유객 수육 장갑차를 도입해 써본 사우디가 올해 잭팟을 터뜨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 소식을 전한 하쿠 메이스는 지난 18일 지금 방사청장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육해 공군 대규모 현대화 사업을 논의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에 수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기는 K2, K9, FA-50, KF-21, KSS-III 한창호급 잠수함, HDF-3800SA 사우디 해군용 호위함 등이 있다면서 올해 무기 수출 실적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계 4위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4위를 꿈꾸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이 일궈 놓은 자주포 시장을 빼앗겠다고 PLG-5를 사우디에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써보고 명중률이나 기동성이 떨어지자 사우디는 한국에 K9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고, 그러자 중국은 긴급히 최신형 자주포 PLG-5B를 내놓았습니다. PLG-5B는 바퀴를 하나 더 늘려서 7개로 하고 포탑을 키워 반동을 줄였다고 선전을 했습니다. 포격을 가할 때 너무 흔들리는 단점을 보완했다는 것입니다. PLG-5B는 스펙상 분당 10발, 비장전 상태에서 분당 8발, 초탄 장전 상태 기준 속사 시 15초 내 4발이란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K9 자주포를 능가하는 것인데 그동안 스펙대로 성능을 보여주지 못해서 이것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PLG-5B는 포탑과 차체를 모두 확대하고 탄약을 추가 적재하며 보다 무거운 구동계를 채택하는 등 일관적으로 성능 향상에 집중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그 과정에서 전투 중량은 10T가량 무거운 55톤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K947톤보다 월등히 무겁고 독일의 PGH-2000과 유사한 수준의 중량입니다. 이로 기동성이 떨어지고 비대해진 차체와 고급 구성 요소로 인해 급격히 상승하게 될 획득 비용과 군수 지원의 부담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저 한국을 의식하고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중동에서는 한국산 무기를 써보고 실제로 스펙보다 더 훌륭하다는 말을 자주 해왔습니다. 이 75인치 유도 로켓 비공도 우리나라 서북도서 해병대에서 쓰고 있는데, 비공을 도입한 UAE는 이걸 쏘면 거의 100-800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사막 지역에서 쐈더니 우리나라에서 쐈던 것보다 훨씬 명중률이 높아졌다고 했는데, 사우디가 이를 보고 자신들도 비공을 도입했습니다. 완벽한 입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도 하와이에서도 사격시험을 했는데 비공 6발 다 명중하며 100% 명중률로 한국 무기 최초로 미국 수출 계약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한국 무기와 달리 중국 무기는 명중률이 70%라고 써 있어도 실제로 써보면 명중률이 50%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동에서 중국산 무기는 한국산 무기에 완패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K9 자주포에 대해서 놀라운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같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K9 자주포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5일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에서 한국의 첫 번째 K9 자주포 호주형인 AS9 헌치맨이 목격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에 30대의 AS9 자주포와 15대의 AS10탄 약 차량이 수출되었는데 현지에서 생산되어 2027년까지 인도가 완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인도도 이미 도입한 한국산 K9 자주포 100대에 이어 100대를 추가 구매하기로 결정해서 크게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국경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규모 무기 구입입니다. 여기에 더해 베트남까지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세계적인 명품 자주포 K9 자주포 20문 도입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수출 금액으로 보면 약 3억 달러 4,3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과는 폭넓은 경제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지만 공산권 국가이기에 한국산 무기가 수출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이 최초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미 행정부 2기가 출범 직후 더욱 치열해지는 미중 경쟁 속에 중국을 견제하는 호주, 인도, 베트남 등의 국가들이 K9 자주포로 무장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는 2월 UAE에서는 국제방산 전시회 IDEX가 열리는데 이는 중동 지역에서 열리는 방산 관련 전시회 중 가장 큰 행사로 올해는 세계 86개국 대표단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여기서 새로운 항공무기가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지난해
이라크의 수리온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아랍에미리트 UAE와도 수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AI는 지난해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 KUH-1의 이라크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첫 한국산 헬기 수출인데 이라크 수출을 계기로 수리온의 해외 시장 확장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동과 동유럽 국가들도 수리온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특히 수리온은 2023년 두바이 에어쇼에서 해외 첫 시범 비행을 선보이며 아랍에미리트 UAE 정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라크에 이어 UAE가 수리온을 도입할 두 번째 국가로 거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최근 불안한 국내 정세로 인해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지난해보다 올해 수출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당초 목표대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럽에서 또 한국과 척을 졌다가 처절한 대가를 치른 나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과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고를 거부했던 덴마크인데요. 사업 내용과 데이터를 조작까지 해가면서 한국을 떨어뜨렸는데 그 대신 도입한 이스라엘제 자주포에 어마어마한 결함이 발견되면서 정치적 스캔들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입 과정에 서부터 대놓고 한국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점을 지적받았던 덴마크. 그건 뭐 이익관계에 얽혀 있다면 흔히 벌어질 수도 있는 비리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스캔들을 벌인 당시 국방장관도 예산을 착복한 수준으로 여겨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기종이 거의 고철 쓰레기나 다름없는 물건이라는 것이 이번에 밝혀졌고 그걸 숨기고 빠르게 계약을 졸속 체결하기 위해 멀쩡한 한국 자주포의 제안을 발로 차버렸다는 것도 알려졌습니다. 이 폭로가 나오고 나서 국방장관 은거이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가 되었는데요. 정치 생명이 끝난 것은 물론 처절한 법의 심판까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한국 무기를 신뢰할 근거가 없었다고 횡설수설 변명을 시작했지만 구멍 나버린 덴마크 안보가 메워지는 일은 없을 텐데요. 덴마크 국민들 역시 그가 이스라엘한테서 얼마를 받아먹고 벌인 일인지 알아내야 한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래 들어 유럽 방산에는 우울한 전망만이 떠돌고 있습니다. 다시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더 이상 군사적으로 유럽을 돕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미국의 지원이 없는 유럽은 자주적인 국방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이미 세계 경제의 주무대에서 벗어나 버렸고 과거의 명성만으로 살아갈 뿐 예전과 같이 시장의 중심에서 거대한 자본을 주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EU 체제마저 흔들거리고 있는 지금 각각의 국가로 따지면 더더욱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하죠.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심지어는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유럽의 필두가 되는 국가들마저 스스로 국방력을 회복시킬 도리가 없습니다. 그 외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 서방산 시장의 흐름은 두 가지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유럽 내의 역량으로 어떻게든 발버둥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방력을 재건해보자는 흐름과 한국과 같은 신흥방산 강국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자는 흐름이죠. 그런데 현재까지의 결과로 봤을 때 전자를 선택해서 성공을 거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후자를 고르지 않은 대가를 호되게 치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덴마크 역시 그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주포 도입 사업 당시 한국의 K고를 고르지 않은 이유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존에 인정받던 미국과 유럽 계열의 방산 강국인 이스라엘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었죠. 덴마크는 기존에 운용하던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며 이를 대체할 신규 자주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덴마크 국방부 낙점한 기종은 이스라엘의 ATMOS-2000으로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우크라이나 공여 전까지 운용 중이던 프랑스의 CAESAR 자주포와 우수한 성능과 빠른 납기 능력을 갖춘 한국의 K고 자주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ATMOS는 개발도상국 시장에서나 주로 판매되던 저가형 자주포에 불과했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ATMOS-2000은 CAESAR와 동일한 차륜형 자주포로 방호력이 부족하며 사격할 때마다 스페이드를 내려 차량을 고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K고 자주포에 비해 방열 준비 시간이 훨씬 깁니다. 게다가 CAESAR와 달리 포탄 자동 장전 장치도 없어서 현대 무기 트렌드에서 크게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사업 시작 후 불과 2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별다른 테스트 없이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덴마크 내부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골 배제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이스라엘제 자주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비판이 일었습니다. 덴마크 안보 전문가 한스 티노 헨스는 자신의 SNS를 통해 NATO 기갑 여단은 궤도형 장갑 자주포가 필요하다. 차륜형 자주포를 구매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글을 올리며 덴마크가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의 선례를 따라 K9과 같은 궤도형 자주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국 전문가들한테도 영 이해가 가지 않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당시 덴마크 국방부는 K9 자주포는 가장 비싸고 배송 기간도 가장 오래 걸려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하나가 K9 1대를 820만 달러, 하나 약 90억 원으로 프랑스의 CAESAR 자주포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했으며 납품 기간도 CAESAR의 24개월보다 더 긴 30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확인되어 탈락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K9 자주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었습니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 미국 언론에서도 덴마크 국방부의 이러한 주장을 완전히 반박하는 기사가 보도되어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가 한국은 미국보다 무기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방산기업이 155곡사포를 빠르고 저렴하게 생산하며 서방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던 것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를 대당 350만 달러, 하나 약 48억 원에 공급할 수 있으며 납기 역시 약 6개월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서방 방산 기업들보다 거의 2에서 3배 빠른 속도입니다. 반면 서방 방산 기업들은 납기 지연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독일의 PGH-2000 자주포는 생산 재개 후 2025년 중반에나 첫 번째 물량이 인도될 예정입니다. 프랑스 넥스터사의 CAESAR 자주포는 납품까지 30개월이 소요됩니다. 블룸버그는 한국 방산 기업이 이처럼 저렴한 가격과 빠른 납품 속도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 구방산 기업들은 다양한 이유로 납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K9보다 납품 속도가 빠른 자주포는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덴마크 국방부가 주장한 내용과 명백히 상반되는 내용이죠. 이에 더해 덴마크 내부에서 폭로가 나오며 덴마크 국방부가 아예 거짓된 정보를 근거로 ATMOS 2000 자주포를 사실상 억지로 선택했다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덴마크 국방 전문 기자 안드레아스 크로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덴마크 국방부는 한국 측에 K9 자주포의 가격이나 납기 기간에 대해 문의한 적이 없다 고 폭로하며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K9 제조사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한 덴마크 국방부와의 접촉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하며 덴마크 정부가 명백히 부정직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는 이메일을 통해 덴마크 국방부와 연락하려 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무기 납품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회담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덴마크 국방부는 이미 이스라엘제 ATMOS 자주포 도입을 확정지어둔 상태에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과 프랑스를 후보로 끌어들여 들러리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덴마크 내부에서는 행정부와 국방부의 현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덴마크 국방장관은 결국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 방산비리 혐의로 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의사결정 오류가 아닌 방산비리 스캔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에는 이스라엘 방산 기업 LB 시스템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LB 시스템즈는 덴마크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호주, 잠비아 등 여러 나라에서 부패 및 인권 침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덴마크 정부의 내부 조사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가 LB 시스템즈의 고발을 철회시키는 조건으로 ATMOS 자주포 인수를 재개하겠다는 뒷거래를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거래를 통해 검증 없이 도입된 ATMOS 자주포는 예상대로 납품 일정이 지연되고 도입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덴마크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간이 부었는지 자주포 뒷거래를 하면서 아예 다연장 로켓포까지 덤으로 LB 시스템즈에서 구매했습니다. 이들이 도입한 이스라엘제 다연장 로켓 시스템 PULS는 미국의 HIMARS나 한국의 천모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낮은 성능으로 인해 당연하지만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덴마크 주간지 코펜하겐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ATMOS와 PULS의 도입 일정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추가 비용이 10억 크로네, 한화 약 2천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이를 두고 이스라엘 무기 도입 시 탄약 및 관련 시설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는 뒤늦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덴마크 의회는 이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부패와 유착의 수준이 생각보다 더 심했다는 것을 밝혀내고 말았습니다. 덴마크 국방부가 ATMOS 자주포를 최종 선정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LB 시스템즈에서 제시한 계약 체결 시한이 5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긴급한 상황이 참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덴마크 국방부 측은 일부러 프랑스와 한국에 제대로 된 조달 조건을 전달하지 않았고 사실상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조사 결과 그 5일이라는 기한조차 완전히 조작이었습니다. 6개월을 1로 바꿔쳐서 5개월 남은 기한을 5일로 바꿨던 것입니다. 덴마크 국방부와 이스라엘의 유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애초에 멀쩡한 무기를 구매할 생각조차 없었죠. 양측이 비밀리에 주고받은 문건을 살펴보니 ATMOS와 PULS의 구매 조건은 도저히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사양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현대적인 포병 작전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무기인데도 전자전 보호 기능이 전무하며 GPS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민수용 사양이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전파 교란 수준의 기초적 전자전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무기는 실전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비를 교체하는 방안을 조사한 덴마크 의회는 또다시 이 말을 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잖아도 1년이 지연된 사업인데 최소 3에서 4년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 데다가 일부 물량은 GPS 시스템 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입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단지 편견으로 한국산 무기를 사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나라를 판 것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결국 사업 개시 당시 책임자였던 야코브 엘레만 옌센 전 국방장관은 조달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음을 인정하며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정치계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또한 도입 사업의 또 다른 책임자였던 에사 풀키넨 국방차관도 해임되었으며 그가 이스라엘로부터 직접적인 청탁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방산 사업의 실패를 넘어 덴마크의 국제적 신뢰와 명성을 위협하는 대형 스캔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덮쳐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는 와중에 구멍 나버린 덴마크의 안보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의 야욕에 공포에 질린 덴마크 국민들은 처음부터 한국 무기를 구매하지 않았던 정치인들을 하염없이 저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크나큰 어둠이 드리운 유럽에서 어느 나라는 한국과 손을 잡아 엄청난 군사적 발전을 이루는데 다른 어느 나라는 한국의 손길을 거부해서 생난리가 난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무서운 재앙이 오고 있다. 6일 전 미야자키현 지진에 대한 비공개 문서가 공개되자 일본인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밤 9시를 넘긴 시각 일본 규슈 동쪽 미야자키현 일대에 강한 흔들림이 감지됩니다. 이 영상은 지상 7층 건물 옥상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화면상으로도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지난 13일 일본 남부 미야자키현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가 6구에 해당하는 강진이었으며 진원 깊이는 약 30km로 사건 즉시 일본 기상청은 미야자키현과 인근 고치현에 쓰나미주의보를 긴급 발령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여파가 어찌나 크고 광범위했던지 인근 신토미초, 다카나베초, 후쿠오카현 및 규슈 지역 등지에서도 진도 5약의 진동이 관측됐는데요. 진도 5약이라는 표현은 일본 기상청의 공식적인 지진 강도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입니다. 진도 5약 정도면 고정되어 있는 가구가 쓰러질 수 있으며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건 이번 지진이 도대체 왜 발생했는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구체적인 이유를 원인을 알아낼 수 없었다. 이에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한번 일어났다 하면 최소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의 연결성에 초점을 맞추고 급기야 지난 8월에 이어 약 5개월 만에 난카이 지진 임시 정보를 재발표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토록 다급하게 움직인 건 이번 지진이 흔한 자연현상이라기엔
너무도 기괴한 점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지진 이후 5개월간 발생 빈도가 대략 3배 가까이 치솟았으며 진원지가 한 곳에 국한된 것이 아닌 다발성 연속 지진의 형태를 보였다는 게 문제였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이러한 현상들은 일본 정부가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난카이 대지진의 예상과 거의 정확하게 부합했다는 겁니다. 결국 일본 기상청은 지금까지 확률을 70%라고 봤던 난카이 해곡 지진의 발생 확률을 80%로 상향 조정하게 되죠. 당연하겠지만 일본 열도는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힌 분위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거대 지진 정보에 따르면 진짜 문제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한 난카이 대지진이 80%,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발생할 확률이 80에서 90%에 달했고 네무로 앞바다에서 발생할 확률도 80%에 이르는데 난카이 말고도 대규모 지진 발생 지역이 두 곳이나 더 있었다는 것. 남쪽의 재앙이 난카이 대지진이라면 북쪽의 재앙은 일본 해구와 쿠릴, 캄차카 해구 쪽에서 발생할 지진으로 그 최대 규모는 무려 진도 9에 이르는 초거대 지진이었습니다. 미야기와 네무로 지진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이것이 발생하게 되면 최대 진도는 8 정도로 추정됐고 쓰나미도 최대 30m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예상되는 피해자 규모는 무려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32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되는 난카이 지진에 가히 비견될 만한 재앙이었죠. 쿠릴 대지진에 앞서 네무로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는 80에서 90%의 확률로 볼 때 현재 발생 가능한 가장 유력한 대지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총 7개현 182개 시정촌으로 엄청나게 광범위하다는 게 특징인데요. 심지어 간접 영향권으로 치바현까지 닿아 있으며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난카이 대지진의 영향 범위가 끝나는 곳도 치바현이었습니다. 지진이라는 건 결국 한 번의 트리거가 언제 어떻게 터지는지가 관건입니다. 다시 말해 네무로 지진이 터진다면 난카이 대지진의 뇌관을 건드릴 가능성은 아주 높았고 사실상 두 개의 대지진은 시간차를 두고 연속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었다. 일본 열도를 양분하는 두 개의 지진만으로도 이론상 일본의 태평양 방면 전체가 괴멸된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었죠. 실제로 지난 30년간 일본에 유의미한 피해를 입힌 대지진들을 살펴보면 동북 지역에 쏠려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갈수록 위력이 강해지고 발생 빈도도 급증 추세에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임박한 두 개의 대지진 발생 가능성은 유력해 보였고 일본 정부가 국민들이 크게 동요할 걸 알면서도 굳이 5개월 만에 난카이 대지진 임시정보를 재선언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던 셈이죠. 게다가 저 지역들보다는 가능성이 낮지만 그 외 10년 내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은 일본 전역을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S랭크부터 X랭크까지 지진 발생 가능성을 분류해서 지도에 표시해보면 매우 놀라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도에 표시된 30년 내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활성 단층들의 모습입니다. 일본 최북단인 홋카이도는 물론이고 동북부, 중부, 남부까지 S랭크 활성 단층들이 열도 곳곳에 퍼져 있는데요. 진짜 문제는 난카이 대지진에 대해선 언론들이 하도 떠들어대서 일본 인중 8할이 인지하고 있는 반면 그에 버금가는 홋카이도 살리쿠 지역 지진주의 정보는 지역민들조차 알고 있는 사람이 3할에 불과하여 대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고베 대지진이나 한신 아와지 대지진 사건도 패전 후 일본 열도에서 일어난 첫 대도시 지진이자 수많은 사상자와 재산 피해를 냈음에도 불구 2024년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저 사건을 잘 모르는 사람이 10%에 달했고 그중 7할이 10에서 30대까지 젊은 층이었습니다. 일본 지진 전문가들은 과거의 경험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는 걸 크게 우려했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지진 이재민들의 피난시설에 대한 대비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진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5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 때의 피난소 모습이고 이건 2024년 노토 반도 지진 때의 피난 모습인데요. 사실상 사진의 화질을 제외하면 바뀐 모습은 거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한 지진 전문가는 이탈리아의 예시를 들며 일본의 상태가 얼마만큼 최악인지를 비교했습니다. 이탈리아 피해지에서는 산이 되었든 평지가 되었든 어떤 재해지라도 어느 피난소를 가도 완전히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재해 훈련을 하는 걸 보면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규격화된 피난 텐트에 대량의 피난민을 먹일 수 있는 이동식 키친카, 화장실과 샤워실도 컨테이너로 미리미리 준비되어 필요한 만큼 현지에서 조달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유닛들이 전국 각지에 미리 준비되어 있다가 재해가 발생하면 정부의 지시에 따라 그곳으로 모여들어서 대피소를 구성하니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다 해도 같은 수준의 피난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일본은 보통 학교를 피난소로 쓰는데 학교 변기들이 화변기라서 피난민들이 화장실에 가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반면 이탈리아는 저렇게 깔끔한 화장실과 샤워실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람들을 체육관 아무데나 쑤셔박아 놓는 일본과 달리 분리된 텐트에 일정 개수의 침대만 넣어 안락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가운 소금 주먹밥을 사료 뿌리듯 나눠주는 일본과 다르게 키친카 덕에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신선한 식사 제공도 가능하죠. 일본 정부도 나름 예산을 증액하며 방제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틀을 벗어나는 걸 두려워하는 일본인들이 얼마나 바뀔지는 미지수. 이탈리아처럼 제대로 지원을 하면 이재민들은 짧은 시간에 절망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돈을 투입하든 재난 피해자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인데요. 일본인들은 그놈의 자원봉사자 수나 구호물품 지원량에 집착하며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하고 헌신적인지 어필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문가들이 꼬집은 것이죠. 결국 돈과 인력은 이탈리아의 몇 배를 쓰고도 그만큼을 효율을 뽑아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구호 정책이 얼마나 후진적인지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대지진을 맞이하게 될 일본. 과연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을 극복하고 버텨낼 것인지, 그게 아니면 자신들이 저지른 수많은 업보와 함께